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김규현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수뇌부를 전원 교체했습니다. 인사파동 등 잡음이 끊이질 않자 문책성 인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중 외교장관이 부산에서 만나 2019년 이후 중단된 3국 정상회의를 빠른 시기에 열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내년 초 개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발표를 여론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기소된 지 5년여 만으로 모두 240차례 넘는 공판 끝에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해외 송환을 승인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 관심인데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행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시작된 비는 낮 동안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1도 등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김규현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수뇌부를 전원 교체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고에도 인사파동 등 잡음이 끊이질 않자 문책성 인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날 귀국 9시간 만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해외 공작과 국제정보를 담당한 권춘택 1차장과 북한 대공 업무를 맡아온 김수현 2차장도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고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 정보국장을 낙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임 1, 2차장이 정보의 잔뼈가 굵은 최고 전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란 씨의 후임 국정원장도 없이 수뇌부가 전면 물갈이된 건데 사표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정원에선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했던 조상준 전 기조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걸 신호탄으로 그동안 인사파동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간부 집단 퇴직 등에 이어 올해 6월엔 윤 대통령이 재가 닷새 만에 1급 보직 인사를 철회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신구 권력 충돌, 또 실세 인물의 전횡설이 불거졌지만 윤 대통령은 당시 김규현 원장을 재신임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조직과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최근까지 외부로 노출되면서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수뇌부 전면 교체를 결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정찰위성 발사와 9.19 파기 선언 등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도 극약 처방에 일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대 정권과 비교해 초대 국정원장 임기가 길었다며 문책이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무너졌던 한미 정보 체계를 미국통 김규현 원장이 복원해 정상화한 만큼 이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할 대북 전문가로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그리고 법정 시한이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새해 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거셉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재추진 시점으로 못 박았던 30일이 다가오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핵안 표결 처리를 위해선 연달아 열리는 본회의가 필요한데 오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일정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그 본회의 일정은 그 서류로 합의한 거 아닙니까? 윤재욱 원내대표 본인 이름으로 사인을 한 합의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와서 뒤집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려야 하는 본회의를 오직 탄핵을 위해 개최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다수 의석 힘 자랑은 민생과 예산을 위해서나 하라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가 아닙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꼬리표가 붙은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고 이재명 꼬리표가 붙은 예산은 단독으로라도 늘리려 한다며 예산 독주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의 기본을 다 흔들어버리는 이런 무리한 예산 폭주를 하는 것이 전례 없던 일이고.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일부러 심사 시간을 끌며 도리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30일까지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못 마치면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만큼 자체적인 수정 예산안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정부가 본회의 자동부의라는 정부의 권리를 하겠다면 국회도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본회의가 여야 대치 끝에 결국 취소된 가운데 탄핵안과 예산안이 걸린 30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야당의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 시도, 노란봉투법, 방송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등 막바지로 접어든 정기국회는 곳곳이 뇌관인 형국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정기 당무 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당무 감사 진행 경과와 평가 지표, 이를 바탕으로 결정된 평가 1위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당 관계자는 당장 컷오프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면서 최종 결과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비공개로 전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9조 원으로 추산되는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 여파로 지방정부 재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했다며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는 지방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중앙정부로부터 교보금, 교부세 지원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어려움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에서 만난 한국, 일본, 중국 외교수장이 2019년 이후 중단된 3국 정상회의를 서로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열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한중, 한일 양자회담에선 북한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북러 무기 거래 등의 영내 현안이 다뤄졌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4년간 중단된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를 조율하기 위해 부산에 모였습니다.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편리한 최단 시기에 정상회의를 열기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 초 개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국 협력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제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本日の外相会議を対極的な観点に立って3カ国の協力を再スタートさせる契機としたいと私は考えております。韩方和日方共同努力，推动三国合作重回正轨，保持健康稳定、可持续的发展，为地区乃至世界的和平与繁荣做出我们新的贡献。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열린 한중 양자회담에서 박 장관은 북한의 도발 중단이 양국 공동이익에 해당한다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엄중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반도 상황을 우려한다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에 대해 양측은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대가 있고
계속 소통해 나가고 있다는 맥락에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러북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북핵 문제에 대해 계속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납북 피해자의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 대집회에 참석해 다양한 경로로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며 조기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더욱 요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북한이 열매를 맺는 관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자축하고 있지만 아직 위성에서 촬영했다는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가시 또 정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찰 위성 해상도 등 핵심 재원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한미 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지 3시간여 만에 성공적인 발사라고 발표했습니다. 발사 이튿날 북한은 괌 미군 기지를 찍었다고 과시한 데 이어 진해, 부산, 울산 등 남한 내 주요 표적 지역과 하와이 진주만의 해군 기지 등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의 증원 병력이나 전략 자산을 전개할 괌과 주일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 대한 정찰 능력을 우회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김정은 동지께 정찰 위성의 정식 임무 수행 착수를 위한 운용 준비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위성 사진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위성은 궤도에 정상 진입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사진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실제 기지국과 송수신은 잘 이루어지는지 군사적으로 유용한 수준의 해상도를 가졌는지는 판별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상도예요. 얼마만큼 위에서 보느냐. 사실상 이게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서브미터급, 1m급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지난 5월 1차 발사 때 우리 군에 수거된 만리경 1호의 해상도는 3m에 불과해 군사적 효용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한 성공 여부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3국 해상전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유엔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식 회의를 열어 북한 관련 비확산 의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1일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8개 이사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으며 한국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지난 2018년 떠들썩했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 열립니다. 기소된 지 5년여 만으로 모두 240차례 넘는 공판 끝에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난 2018년 11월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법관인사 불이익 조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5년 넘는 지루한 법정 줄다리기 끝에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그동안 1심 공판 횟수만 240차례가 넘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과 함께 임 전 차장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사법농단과 관련한 임 전 차장의 범죄 사실은 30가지에 달합니다.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이른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거래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이듬해에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고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따져봐야 할 혐의도 많은 만큼 임 전 차장과 재판부 사이 충돌도 잦아지며 재판은 초반부터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제시하자 문서를 열람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원 사임에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또 2019년 6월 재판을 맡은 윤중섭 부장판사가 유죄 심증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재판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돼 의도적 재판 지연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후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었지만 임 전 차장은 이전 재판부에서 신문한 증인 33명의 증언을 다시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이 또 길어졌습니다. 사법농단을 주도한 정점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징역 7년이 구형돼 다음 달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공소 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임 전 차장에게 검찰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조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9시 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에선 검찰 구형과 함께 손 차장검사 측 최후 변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다면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전국 의사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최근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 수요 조사를 발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과학적, 객관적 근거 없는 결과를 내세워 의료계와 협의 대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투쟁의 강도를 점차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의사 총궐기대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이며 파업에 대한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즉각 실시하여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한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를 두 차례 연기한 끝에 발표했습니다. 당장은 2,100여 명, 2030년까지는 4,000명 가까이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 수요는 2030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2030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정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협회장은 삭발까지 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부동산 개발 불패 신화로 꼽히는 서울 강남의 청담동 주상복합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 채권자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토지 매입금을 위한 브릿지론의 만기 연장을 반대하면서 부동산 PF 위기설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서도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청담동. 이곳은 과거 호텔 부지로 현재는 철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고 49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를 위해 시행사는 지난해 금융기관 26곳으로부터 4,640억 원 규모의 브릿지론, 고금리 단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가운데 39%를 빌려준 최대 채권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분양 대금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상환하는 그런 구조인데 아무래도 청담동이다 보면은 분양가도 높을 거고 요즘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그 분양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시행사가 사업 초기 토지 구입을 위해 받는 브릿지로는 부동산 본 PF 대출로 가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담보 없이 오로지 사업 계획만 보고 돈을 빌려줘야 하는 데다 사업 인허가도 승인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 위험성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부동산 호황기였던 지난 2020년에서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사들은 앞다퉈 PF 대출에 뛰어들며 공격적으로 수익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고금리로 인한 높은 이자 부담에 원자재 값까지 오르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급기야 짓기만 하면 초고가 분양으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겨줄 거라는 강남 불패 신화마저 휘청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스 상황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강남보다 더 비핵심지인 곳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것을 시사하죠. 그렇다고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 지원 방안도 약발이 시원치 않습니다. 애초 지난달 말 출범할 예정이었던 PF 정상화 지원 펀드는 사업장 선정부터 난항을 겪으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다.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는 정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금리가 내려가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서 시장에서 해결이 돼야지. 이른바 노른자 땅으로 여겨지는 곳에서조차 찬바람이 불면서 연말 시행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부동산 PF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지수가 기준치를 회복하면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지수가 지난달 97보다 3포인트 오른 100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반도체 업황 전망 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고 가전과 바이오, 헬스도 107과 105로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지난밤 전국 곳곳에선 화재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부산 축산물 도매시장 창고에서 불이 났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운반 화물차가 타면서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가 건물 사이로 소방 호스가 어지럽게 늘어져 있고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부산 북구 구포 축산물 도매시장 1층짜리 식료품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5시 반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식료품 창고가 모두 탔고 근처 건물도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멈춰선 화물차 한 대가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를 뿜어냅니다. 어젯밤 9시쯤 차량을 운반하던 화물차에 불이 나 뒷부분이 타고 차에 실려있던 다른 차량 일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차 뒷바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 증평군 중부고속도로에선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30대 운전자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두 운전자에게 음주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울산에선 산불이 나 산림 0.01헥타르가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근처 캠핑장에서 시작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주정입니다. 휴전 4일째를 맞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세 번째로 인질과 수감자들을 맞교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질 58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17명이 풀려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마지막 4차 석방 이후에도 휴전 연장을 위해 인질을 추가로 석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9살 소녀가 하마스에 잡혀간 지 50일 만에 아버지 품으로 달려갑니다. 12살 소녀도 삼촌과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달 7일 하마스 기습대 잡혀갔다 양측의 휴전 합의 후 두 번째로 석방된 겁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3명의 이스라엘 인질이 석방됐고 태국인 4명도 함께 풀려났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에서는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풀려난 수감자들을 맞이하는 환영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12차례에 걸쳐 각각 39명씩 석방됐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이 10대 소년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راح تتحرر فلسطين يعني انه فكرنا احنا كنا خلص تحررت فلسطين من ايدي المجاهدين الحمد لله هاي قربت تتحرر ان شاء الله. 2차 인질 석방은 당초 예정보다 7시간 정도 늦어졌지만 3차 석방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인과 외국인 인질 17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4살짜리 미국인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도 풀려났습니다. 이로써 3차까지 이스라엘인과 외국인 58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17명이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4차까지 차질 없이 석방 절차가 마무리돼도 150명 이상은 여전히 하마스 인질로 남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휴전 중인 가자 지구를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모든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אנחנו עושים כל מאמץ להחזיר את חטופינו ובסופו של דבר נחזיר את כולם. AP통신은 하마스가 일시 휴전을 연장하기 위해 인질을 추가로 석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와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스라엘 포로를 추가로 20명에서 40명을 석방해 휴전 상태를 이틀에서 나흘 연장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헤즈볼라 조직원을 100명 이상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 북부 국경을 방문한 자리에서 헤즈볼라 감시 초소와 무기고 벙커 등이 파괴됐고 헤즈볼라는 최전방에서 영토 깊숙한 지역으로 밀려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26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공항에 공습을 가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공습이 공항 활주로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이에 따라 공항은 현재 운영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마스쿠스 다른 곳에 있는 군 공항에서는 폭발음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우산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곳곳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4.6도로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큰 추위는 없지만 밤사이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겠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전국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산발적인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에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5mm 안팎이 되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강원 산간과 제주도 산간, 일부 내륙 지방으로는 비가 눈으로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6도, 대전 4.9도, 창원은 5.3도로 큰 추위는 없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0도, 광주 12도, 대구는 14도가 예상됩니다. 또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다소 탁해지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분들은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무척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수뇌부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현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의 홍장원 전 영국공사를
신임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 정보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기 전까지 신임 1차장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파리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정원 수뇌부 교체 인사를 전격 실시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국정원 내 인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외부로 불거진 데 대해 지휘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오직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는 법정 시한 만료가 임박한 내년도 예산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민생 대신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킨 탓에 국민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그 중심에는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자체 수정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감액과 달리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바로 다음 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국회법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12월 2일인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지만 수정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계획은 현재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당 주류를 겨냥한 희생안을 받아들일지 답을 달라는 최후 통첩 기한이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의 신경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를 찾아 대구의 선택은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당 핵심 인사의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강력한 권고에도 지도부의 침묵이 이어지자 인요한 위원장은 지난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혁신 의원들이 다음 주 목요일 날 회의에서는 좀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회신 기한까지 정한 사실상 최후 통첩 메시지로 당 지도부를 압박한 겁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김기현 대표는 울산 재출마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 속에 지역구인 울산을 찾았습니다. 결산 보고하러 하려는 자리여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속닥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언론이 막 보도가 돼가지고 제가 받은 사랑을 잘 돌려드려야 되겠다.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도록 나라 만들고 울산 만들어야 되겠다. 불과 한 달 전 혁신위의 전권을 위임하겠다던 지도부가 최후 통첩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혁신위는 동력을 잃고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혁신 의지가 없다는 비판 제기 역시 불보듯 뻔합니다. 이에 고심을 이어가는 당 지도부와 혁신위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에서 지지자들과 만났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대구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교체될지도 모른다며 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반이 지났는데 오히려 삶이 고달퍼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문제의식을 모두 느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대구의 선호, 대구의 선택은 앞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이번 주 안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가 바라는 답변을 내놓을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까지 구체화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언론은 어제 인 위원장이 당 서산 태안당원 협의회가 주최한 청년당원 혁신 트레이닝 행사에 참여해
이 전 대표가 버르장머리가 없지만 그래도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이어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과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이 전 대표에게는 도덕이 없다며 그것은 이 전 대표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 이후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정치를 하는데 부모 욕을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며 폐륜적 발언이 혁신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5년 넘게 1심 재판을 받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늘 공판에선 검찰 구형과 임 전 차장의 최후 진술, 변호인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거래에 개입하는 등 30개 넘는 범죄 사실로 지난 2018년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듬해에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고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수시로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많은 소모품을 쓰는데 정부는 요양비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해외여행을 나간 사이 요양비를 신청했다고 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공단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제보는 Y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살 때부터 일형 당뇨를 알아온 25살 직장인 오모 씨.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던 요양비를 토해내라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8월, 일본으로 4박 5일 여행을 하던 도중 요양비를 신청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작년에 해외여행 갔을 때 소모성 재료를 구입했으니 부당급여다. 해외여행 나가 있는 그 기간만큼의 금액을 환수하라는 것도 아니라 이후 180일에 대한 모든 재료비를 다 보내달라고. 당뇨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위해 수시로 혈당을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치열침과 같은 소모성 재료들이 매일 수십 개씩 사용됩니다. 1년에 몇백만 원이 들어 부담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로 일부 지원하고 있어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머무는 동안 요양비 신청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모르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로 출국하면 국내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에 요양비 급여가 중단된다며 국민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 대리 처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요양비가 줄어들 수 있어 환자들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신청하는 게 현실입니다. 신청서를 받을 때 청구 날짜가 적혀 있고 그 날짜에 맞춰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0일 이후 날짜에 맞춰서 달력에 미리 적어놓고 꼭 그 날짜에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공단은 환자들이 부당하게 요양비를 타내려고 해외에서 신청한 건지 모르고 한 실수인지 소명하는 기회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이 법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을 한 거죠. 최근에는 굳이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소모품 의료기기나 의료약품을 통해서 치료가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사실은 진료가 계속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거죠. 일형 당뇨 환자는 물론 해마다 요양비를 신청하는 환자들도 늘면서 건강과 비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 공단 측의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에 매수 문의가 뚝 끊기면서 강남 아파트마저 7개월 만에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장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아파트 매매가가 한 달 사이 6천만 원 하락해 23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재건축 추진 20여 년 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난 9월 반짝 집값이 상승했지만 최근에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인근 부동산에 돌아봤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습니다. 매수세가 아예 없어요. 문의가 나오니까 거래도 안 되죠.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게 한 2달 가까이
금리가 좀 너무 좀 올라가다 보니 좀 거기에 부담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고금리에 부담을 느낀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다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값 상승세를 견인해온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31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9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고 서울 아파트도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부동산 선행지표로 꼽히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올해 서울 집값은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올해 들어 9개월 연속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달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집값은 9월에 정점을 찍은 뒤 현재 조정기에 접어든 양상입니다. 금리 인하와 실물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매매 가격은 강보합세가 전망됩니다. 내년에 2차 하락장이 재현될 수 있지만 금리 안정과 전셋값 상승 등 영향으로 하반기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올해 3분기 모든 가구 가운데 유일하게 1인 가구 소득이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 3분기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78만 3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2인 가구는 6.9% 늘었고 3인 가구와 4인 이상 가구도 각각 3.1%와 0.6% 늘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해외 송환을 승인했습니다. 이러면서 권 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 관심인데요. 한국이 인도 청구서를 먼저 보냈는데 하지만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행 가능성을 내비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지 8달 만에 송환이 승인됐습니다. 이러면서 권 씨가 신병 인도를 요청한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갈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 씨 체포 직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인도 대상국 결정 기준으로 범죄인 국적,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보낸 범죄인 인도 청구서는 지난 3월 29일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청구서는 닷새 뒤인 4월 3일에 나왔습니다. 권 씨도 한국으로의 송환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 송환 대상국을 최종 결정하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행을 시사했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정책 파트너라면서 미국과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권 씨가 국내 피해자들 피해 회복을 위해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기대 형량이 높은 미국에 송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3일차인 현지 시간 26일 총 17명의 인질을 세 번째로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적신월사를 통해 인질 17명이 석방됐고 이 가운데 14명은 이스라엘인, 3명은 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 측은 이스라엘이 자국 교도소에 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을 석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에서 석방된 인질 가운데 첫 미국인으로 4살 배기 소녀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인질 석방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추가 석방을 위해서 임시 휴전을 연장하는 게 자신의 목표라면서 당초에 합의한 나흘 이후에도 인질들이 풀려나고 인도주의적인 도움이 가자에 도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1일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 영국 등 8개 이사국의 요청으로 소집됐고 우리나라도 이에 당사국의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독감을 앓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건강 문제로 주일 3종기도 행사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통상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매주 열리는 3종 기도를 이번엔 관저인 산타마르타의 집에서 집전했고 이는 성 베드로 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교황은 오른쪽 손등에 거즈를 붙인 채로 화면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시종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기도문은 보좌관에게 대부분 대독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비구름이 전국 대부분 지역을 뒤덮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은 오늘 밤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산발적인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경기 북부에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5mm 안팎이 되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강원 산간과 제주도 산간, 일부 내륙지방으로는 비가 눈으로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와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6도, 대전 4.9도, 창원은 5도로 큰 추위는 없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0도, 광주 12도, 대구는 14도가 예상됩니다. 밤 사이에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겠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